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예비군 2개 여단에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사업가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납치 용의자 3명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에선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합니다. 택시에는 시험 운전자 1명이 동승하고 4차로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됩니다. 올해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한 해 전보다 8% 가까이 늘어 17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혼인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의 결혼 비용을 대납하거나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하루 종일 이어진 레바논 공습은 헤즈볼라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과의 북부 접경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예비군 2개 여단에 추가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25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1명이 숨지고 22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이틀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564명에 부상자는 1,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벌인 지난 2006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사업가 A씨가 지난 24일 새벽 페루 수도 리마에서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인 25일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안전도 확인됐습니다. 페루 매체 안디나 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적 끝에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5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들 가운데 1명은 자택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아파트 외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이 지인 관계였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가 중상을 입었고 두 승용차에 각각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석 대가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에서 무료 운행하며 첨단 교통 기술 실증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출 방법은 카카오티를 통해 진행되는데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이내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서울 자율차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혼인 건수는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는 260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9% 늘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게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수백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의사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흘째 레바논 공습을 계속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공습으로 하루 동안 51명이 또 숨진 가운데 지상전이 벌어지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레바논 남부 도시인 나바티에 공습 현장을 찍는 도중에 다시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셋째 날 헤즈볼라 표적 280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 장비와 지휘소, 무기고 등을 겨냥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경에서 120km 넘게 피란한 헤즈볼라 전사자 가족도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하루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1명이 숨지고 22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 인구의 10%인 50만 명이 피난민 신세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사들에게 군화를 신고 적의 땅에 들어가 압도적 전투력을 보여주라며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북부 전선 작전을 위해 예비군 2개 여단의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עושים כאן למעלה, אנחנו תוקפים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수십 발을 쐈지만 상당수가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으면 10여 분 뒤에 발사 원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에 있는 주택단지에 러시아의 유도폭탄이 떨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어린이입니다. 러시아는 도심에 고폭탄 2발을 떨어뜨려 아파트 2동과 가게, 자동차 등이 파괴됐다고 바딘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폭격이 이뤄진 곳은 크라마토르스크로 전선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 주기적으로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국가안보회의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핵 보유국도 공격자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교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위협의 발생을 핵교리 개정 사유로 꼽았습니다. 새로운 위협이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간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무기 지원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거론하며 핵 교리를 개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사업가 A씨가 지난 24일 새벽 페루 수도 리마에서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인 25일에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안전도 확인됐습니다. 주 페루 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지 경찰청,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며 영사 조력을 제공했고 외교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페루 매체 안디나 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도 통제선이 설치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으니까 3층에 계셨던 분들도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떨어진 50대 여성 외에도 다른 50대 여성이 자택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이 지인 관계였다는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 옆에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두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울어진 버스를 경찰과 소방이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합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50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세청이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 여행비, 명품 예물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의약품과 건설, 보험 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상품 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한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집으로 명품 소파 등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을 배송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과 개업이에게 전달하고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업체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병원 홍보 영상 제작비 비용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또 위장 영업 대행사를 만들어 조성한 자금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주거나 의료인을 영업 대행사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발주 초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업체 17곳과 시효보험에 가입한 사주 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 중개업체 14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가던 우리나라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꽤 많이 늘어나 7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세상에 나온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516명 많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는 같은 7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증가율로는 7.9%가 늘어난 건데 2007년 12.4%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입니다. 모든 달의 증가율로 따져도 2012년 10월 9.2%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출생아는 지난 4월과 5월 2%대의 증가를 보였다가 6월에 1.8%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혼인과 지난해 7월 낮았던 출생아 수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첫째아 출산이 보통 평균 2년 정도가 되는데 앞뒤로 해서 이제 지금 7월 달에 이제 그거에 이제 거의 한 2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도 기존의 0.68명에서 0.7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18,811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32.9% 증가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증가율입니다. 7월 혼인 신고 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이틀 늘었고 이 역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 혼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7월의 신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7,600여 명 더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57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를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어야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크고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출생아 통계와 혼인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와 직장 어린이집을 함께 쓰고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금융기업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될 거라고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확실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 등의 물적 토대가 더해진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집안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을 뱉는 창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공장 건물이 탔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국민의힘 인유한 의원 사무실에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난 상황과 애도 이래 해경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됐지만 고위 간부를 포함한 해경 120여 명이 서해 수호의 날 등의 육상 경찰 골프장을 우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응원단 치어리더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일부터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천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 대표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YT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 씨는 과거에도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범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를 중지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 대표 김모 씨는 대규모 집단 소송 직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과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던 FMI 글로벌. 지난 2018년 대표 배모 씨가 투자금 수백억을 들고 잠적했는데 김 씨는 당시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좌로 넣냐고 했을 때 김 계좌랑 계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그렇게 나눠 들어갔는데 이 계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자기 회사 부사장이라. 당시 배 씨와 직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검찰은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이었던 배 씨가 잠적해 상세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진행이 어려울 때 수사를 멈추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도 정지가 됐고 좀 그게 답답하고 개인이 이거를 다 키울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서 한계를 많이 느꼈었죠. 그런데 지난해 FMI 피해자 일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배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배 씨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배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앞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김 씨를 불기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비춰봐서 당시 검찰의 결정은 단지 주범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편의적이고 좀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합니다. 일반 택시처럼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점차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밤중 강남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 운전석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자 저절로 속도를 줄이고 공사 구간이 나타나면 수동으로 운전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전방에 공사 구간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주세요. 자율주행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인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승객들을 태우게 됩니다. 우선 석대만 운영하는데 4차선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석의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합니다. 차체에는 기본적으로 나이다 8개하고 카메라가 10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퓨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에 대한 인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출은 일반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 카카오티를 통해 간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구역 안에 있고 현재 빈 차인 택시가 있으면 서울 자율차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서비스 구역은 봉은사로부터 개포로까지 강남과 서초구 일부 구역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낮 시간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현동,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엔 운행 대수를 늘려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가을 이사철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 3일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새 1억 원이 뛴 겁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엔 이렇게 호가를 올린 전세 매물조차 부쩍 귀해졌습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반면에 계속 전세 구하시는 분은 많고 대출 규제는 나오고 하니까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2개월 전부터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값도 상승 흐름이 뚜렷한 모습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오르는데 시장에 풀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의 경우 올 초와 비교해 19% 가까이 줄어든 2만 8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진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이 전세 대출 문턱까지 높인 상황.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의 집중을 피해서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 시장까지 들썩일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대체재인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가 늘어나 월간 매매 거래액이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주택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건수는 2,550건, 매매액은 1조 31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13.7%, 거래액은 27.9%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32.2%, 거래액은 50.9% 증가했습니다. 월 거래액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당 가격도 상승했는데 3.3제곱미터당 3,024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올랐습니다. 대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잘 나가는 자회사를 따로 떼내 상장시키면 대주주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증권거래세의 경우 계획대로 인하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최상목 부총리 관훈 토론회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LG화학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해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캐시카우인 두산밥켓을 로보틱스가 흡수 합병한 뒤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려다 소액주주 반발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병이나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효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됐고 내년에는 0.1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전환 법률안을 마련 중인데 재계에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단 오래된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됐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누적 부채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화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내수 살리기와 집값, 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의지를 거듭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독대 요청 배경으로는 의료개혁이나 김여사 논란 등 현안 논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도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그냥 내버려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한 이유로 시급한 현안 논의를 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더는 뒤로 밀리지 않게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정 갈등이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내밀하게 논의할 자리가 필요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 내에서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만큼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상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한 대표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김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는 권고 판단을 받으면서 무혐의 종결로 가닥이 잡혔던 명품 가방 사건은 당정의 여전한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당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할 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당장 야당은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더불어 김 여사 논란이 당정 지지율 하락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돌파구로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와 독대를 요청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대통령실 간 온도차가 극명한 만큼 독대 논란이 새로운 윤한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위헌 논란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발의 시 대상자의 사퇴나 해임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왔고 전직 방송통신위원장들을 탄핵하자 연이어 꼼수 사퇴를 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규칙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업무정지 상태가 마냥 늘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 있는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 추진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제2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안은 제2요구를 피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땐 헌법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와 법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삼권 분립 원칙을 고려하면 개헌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관의 재판권이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법률로 제한하듯 대통령 제2요구권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또는 삼권 분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떠나 삼권 분립의 균형추를 움직이는 법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면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만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곧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금지 품목을 제공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심위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건넨 최 목사를 상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을 앞둔 검찰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할 경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만 불복했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사건 대상자를 기소하라는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이후 최 목사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이미 한 차례 사건 처분 시기를 미룬 만큼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전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 시기와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정부 도움을 받아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현 출연진이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의 보호 감호 처분 등을 받고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열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분쟁 해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분쟁 예방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안보 문제를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엔 총회 안보리 공개 토의에 참석해 최근 국제 분쟁 해결에서 안보리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북쪽 구간에 방벽을 설치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공개한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지난달 촬영 사진을 보면 북한 쪽 경의선 구간에 벽 서너 개가 15m 간격으로 세워진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경기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이 도로는 과거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던 당시 남측 인원이 왕래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만 군은 개성공단 아래 해당 지역은 과거 지뢰 매설 등 작업 이후에 복토를 한 지역으로 방벽 형태의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지속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광팬인 북한 김정철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게릴라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로고가 들어간 라이터와 옷, 또 CD와 DVD 등 각종 기념품을 모조리 사들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미스터 A가 2010년 12월 30일 김정철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과거 클랩턴 스토어에서 구매한 것과 같은 라이터를 파는 곳은 없다. 이베이 경매에 나온 제품은 구할 수 있다. 1998년 에릭 클랩턴 유럽 투어를 기념해 제작한 라이터로 가격은 24유로, 라이터 기름 10통은 25유로다. 며칠 뒤인 2011년 1월 3일 김정철은 둘 다 사라고 지시했고 미스터 A는 평양 도착 예정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철은 라이터를 사가지고 축구들과 가져오자마자 아마 담배를 멋지게 한번 피우고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지인에 의하면 그런 말도 들려오고 2010년 9월 11일 김정철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입니다. 그해 북미 투어 프로그램 소개 책자와 2009년 2월 일본에서의 공연을 녹화한 DVD 한 개를 사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철은 며칠 전인 9월 4일에도 클랩턴 물자 목록을 제시하면서 구매 계산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랩턴 로고가 새겨진 남성과 여성 반팔 티셔츠 여러 종류, 그리고 DVD 여러 장입니다. 특히 특정 DVD 2개는 각각 그해 9월 28일과 11월 9일 판매를 시작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어디든 공연 현장을 직접 찾고 기타와 용품, 악보, 라이터, 옷, DVD 등 클랩턴의 흔적이 담긴 거라면 무엇이든지 사들인 김정철. 북한 주민이 절대로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오롯이 만끽했습니다. YTN은 오늘 밤 9시 유튜브 콘텐츠 북한 탐사에서 김정철이 사들인 에릭 클랩턴의 흔적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9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 1차장은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383가구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 버스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 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 91만 7,5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는 엔진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오늘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가고 현대차 그랜저 등 5개 차종에 대해서는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돼 내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창경궁 명정전이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명전전 내부 관람이 진행되는데요. 명정전은 왕의 즉위식처럼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정전으로 지난 1985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가짜뉴스로 시끄럽습니다.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연하면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이른바 팩트체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는 언론의 자정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공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처럼 제3의 연구기관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과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팩트체크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울 팩트체크 포럼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공유하고 대안 방안을 찾아본다는 취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팩트체크에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팩트체크를 AI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거짓말을 오히려 AI가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 대책 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막 발을 디딘 팩트체크 국제 포럼. 한국 사회의 보도 객관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경기는 물론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표팀 선수들의 잔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수들의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과 함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최근 상암 경기장의 수익,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논두렁 잔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주말 가수 아이유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 앞서 공연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랐죠.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이라크전을 위해서 잔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상암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잔디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고 그걸로 변명을 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잔디 탓을 하고 싶진 않고 이처럼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다음 달 이라크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축구 경기와 가수들의 콘서트 대관, 주차 요금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올린 수익은 모두 82억 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잔디 관리에는 얼마를 썼을까요? 고작 2억 5천여만 원. 벌어들인 수익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잔디 상태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를 조건으로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허용하고 잔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논두렁 잔디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곧 잦아들겠지만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 청주 22도, 부산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영동 지방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